2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오늘도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촛불 정부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선 판결이 아니라 정치였다며 사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도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이 이번 일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데 불쾌감을 표한 거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 측이 공세를 누그러뜨릴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신반장, 내일부터 정치부회도 며칠간 연휴에 들어가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겠죠. 설 연휴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여야 후보들이 초조한 마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들을 찾아서 바쁜 하루를 보냈고요. 또 문 대통령도 오늘 한 어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류반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박원순 계승자를 자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롤모델이자 동지였다면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이런 표현을 썼군요. 자,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연휴 기간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죠.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1호 백신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요새 자꾸 박준호 반장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요. 위기감을 느낀 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네, 우리 설날은 내일이래요. 네, 여전히 상태가 심각하죠. 자, 아무튼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도 보고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약이 참 많죠. 역대 가장 큰 위기인 이번 3차 유행을 끝낼 수도 있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코로나19의 고비고비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설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로 안전한 명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 엿새 만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9명, 경기 15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344명입니다. 전체 지역 감염의 83.1%에 달했는데요. 종교시설, 학원, 무도장 등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라 재확산 우려가 큽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만약 이를 어기고 코로나에 걸렸을 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이지 말란 이야기죠. 이미 작년 추석 때 예행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 다음번에 오그래 이렇게 영상 편지도 썼었죠. 너도 아들 때문에 욕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내 걱정을 하지 마라. 내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추석 쉬고 나거든. 다른 적기 댕기고 할 때 그때 조용할 때 이러고 싶거든. 이러느라. 믿어라. 살아간다. 네,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 자식들의 건강 챙기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추석이 지나 해가 바뀌어 설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참 긴 것 같습니다. 오늘 식약처가 국내 첫 백신 허가 결정을 내렸죠.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해도 좋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은 설 연휴 끝나고 딱 열흘 뒤인 24일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하루 배송일을 거쳐서 26일부터는 실제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차례상 신풍속도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에 갓까지 쓰고 절을 올리는 한 사람, 앞에 놓인 차례상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진은 경북 안동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의 종가에서 450주년 불천일 랜선 행사를 치르는 풍경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학자 성리학의 아버지도 이렇게 새 시대에 적응 중인 겁니다. 상을 차릴 게 없으니 전통시장은 대목은커녕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인천 소래포구의 전통 어시장 풍경인데요. 손님은 드문드문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수행자니 등장하니까 그나마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요새는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울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옛날에 뭐 연간 몇백만 하고 그랬잖아요. 1kg 맞아요. 많이 사야 되겠다. 2kg 사야 되겠다. 응? 2kg. 네. 용기를 큰 걸 갖고 왔어. 이게 바닷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문 대통령 내외는 굴과 젓갈, 킹크랩 등등 10가지 품목을 직접 구입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프로 쇼핑러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면 프로 짐꾼러 문 대통령이 카트에 담는 모습이었죠. 참고로 문 대통령은 이번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요. 이날 산 음식들은 연휴에 근무할 직원들을 위해서 청와대 구내식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해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농축산인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 홈쇼핑, 온라인몰 등 12개소의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6.3%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홈쇼핑과 온라인몰 매출이 77% 급증했고요. 선물로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에 저희 반장들한테 선물 하나씩 좀 돌리시면 어떨까요? 잠깐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한시적으로 그 농수축산물 선물 그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돕자. 도우셔야죠. 뭐죠? 미역이나 마늘 같은 거 이런 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선거에 나선 후보를 지원할 때 파란 운동화를 주면서 직접 끈을 묶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새해를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어. 저희 반장들에게 운동화 하나씩 선물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물하는 거는 김영란법에 해당 걸리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260으로. 특히 명절 선물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농축산물 그 상한이 20만 원이지만 원래는 10만 원까지거든요. 그렇죠. 국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잘 알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반장들한테 주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적으셔도 됩니다. 주시는 건 됐어요. 뭘 적어요, 그런 거. 또 네. 국장이 이번 설에 저희를 위해서 그 소고기 세트를 주문했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를 해서 소고기 세트를 주문했다고요? 예, 그걸 누가요? 좀 국장이 준비하셨다고 제가 제가요? 네, 좀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카톡이 오셨는데 집에 도착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고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어떡해요? 네,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한 100% 농담인 거 아시죠? 국장은 이미 평소에 워낙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 여정회도 설 연휴에는 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세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국장께 12일 날 영상 통화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세배도는 요새 지문 한 방이면 끝나는 것도 아시죠?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설 앞두고 코로나 다시 400명대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종 허가. 네, 세뱃돈을 모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네. 네, 영상 통화가 와도.
이제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좋은 네. 자세예요. 아까 이제 신반장이 1년에 한 번씩 노래를 부르거든요. 까치까치 설날. 아까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이렇게 음은 잘 맞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잘해요. 저희가 이제 회식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신반장이 노래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여정의 가족들의 이런 그 달팽이관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코로나 소식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백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속보니까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오늘 공식 허가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1호 백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뒤인 24일부터 75만 명분을 순차 공급하고 그러니까 26일부터는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허가를 최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65살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인데요.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과 멍, 두통, 근육통, 열감 등인데 이건 대부분의 다른 백신을 투여할 때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합니다. 또 접종 후 며칠 내에 소실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65세 이상 얘기를 왜 했냐면 해외에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과 면역 반응 측면의 문제는 없지만 고령자의 임상 참여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주의사항은 의사가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성 이슈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이상 사례의 이상 반응 사례 등을 점검했을 때 성인층과 비교해서 고령층에서 오히려 같거나 낮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안전성 이슈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 유통이 가능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달 24일부터 75만 명분, 150만 도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되고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19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계획인데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이나 그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줄었고 반장들도 아마 다 좀 지침을 잘 지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 이렇게 조를 다 짜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광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제주도에서는 벌써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제주도 이제 예측에 따르면 설 연휴간만 한 1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위험한 사례들이 몇 건 나왔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 씨의 경우에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 증상이 있었고 8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9일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일행이 5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주도청 측은 일행도 5명으로 집합 금지까지 위반을 했다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는 앞서 지난 8일에도 관광객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제주도를 방문해서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버스에 탄 사람 중 21명은 이미 제주도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직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15명은 현지에서 시설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큰일이네요. 정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유 반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국장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무회의 주재한 거 혹시 아시고 맞아요. 계셨나요? 아까 신 반장이 소개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올해 백화점의 설 선물 매출액은 작년보다 약 5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늘기도 했지만 만남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남 대신에 선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는 정치부회의가 좀 쉬니까 그렇죠. 만남 네. 대신에 선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고요. 시작인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정부가 네. 농축수산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늘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위반장 국장이 저희한테 주는 거는 김영란법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번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뭐 상한액도 없이 선물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조 반장은. 아니, 국장 이게 김영란법이 너무 걸리시면 상한액이 없는 세뱃돈으로 저희가 돌려서 그 10만 장이랑 같이 영상 통화로 하고 세배하고 또 국장이 옛날 분이시니까 계좌번호는 문자로 제가 계좌번호 따로, 싸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야, 그럼요.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류반장이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아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신반장 그 뭐 한복 입은 사진 한복 입은 나왔잖아요. 사진 2번인가 나왔잖아요. 그거 무슨 새 인사 찍은 건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 제가 오늘 발제할 때 반장들 예전에 한복 입었던 사진들을 조금 써먹으려고 예전에 한번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이제 여정의 시청자들한테 좀 새해 인사하는 차원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이제 데이터베이스, 회사 데이터베이스 뒤져보고 했었는데 네. 예전에 국장이 한 번 또 써먹으셨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정치에서. 한컷 정치에서 했던 거 그거 기억이 잠깐 나요. 짧게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어휴, 깜짝 놀랐네요. 그 다정의 인사, 추석 잘 보내세요입니다. 저는 한복 입은 사진이 없어서요. 저희 나머지 반장 3명이 그 입사 직후에 찍은 사진을 대신 갖고 왔습니다. 네, 고반장, 최반장 풋풋한 적도 있었네요. 네, 추억의 최반장과 고반장 사진이고 저는 이제 따로 찍힌 걸 좀 합성을 한 건데 아, 최반장, 고반장은 함께 찍은 거고. 네, 왜냐하면 둘은 동기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여정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고반장, 최반장, 류반장이 동기입니다. 류반장이 동기. 그러니까 류반장도 네. 한복 사진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보지 그랬어요. 찾았습니다. 어디 있죠? 사진이 없나요? 류반장밖에 안 나오는데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사진을 찾았는데 아, 네. 정말 예뻤는데 네. 진짜 너무 아쉽네요. 저도 어.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진짜 예뻤거든요. 네. 혹시 찾으면요 거의- 이따라도 좀 올려주죠. 뭐. 네. 회의 끝나기 전에. 네. 좋습니다. 그럼 류반장 얘기가 맞는지 안 아쉽지만 저는 맞는지. 발제를 하도록 네, 가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렇고요. 저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이제 신입 기자 시절에 다 찍었던 그 한복 사진인 거죠? 네, 류반장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어요. 이따 좀 찾아봐요. 자,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코로나 다시 400명대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최종 허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야 재보궐 소식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계승하겠다면서 강난희 여사의 손편지를 보고 울컥했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류 반장의 우상호 후보 인터뷰 동네 한 바퀴 2탄도 준비돼 있고요. 여당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심이 요동치는 시간이죠. 오늘 오후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각 시장을 찾아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 이미 20일쯤 전에 시장에서 만난 적이 있죠. 살이 빠졌는데. 네, 두 사람의 오늘 시장 방문기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우상호 후보는 오늘 고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라는 점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롤모델이자 동지라면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릴 유 반장의 동네 한 바퀴 인터뷰가 사실 월요일 저녁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강난희 여사의 이제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게 공식 강난희 여사가 본인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죠. 지금은 뭐. 네, 그런데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난희 여사의 편지 글에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면서
박원순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동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우 후보는 이 편지를 읽고 울컥했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강 여사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박 전 시장의 사건 피해자 측은 국가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당 차원의 사과도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편지를 공개해서 논란을 키웠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도 일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 후보가 박 전 시장과 유가족을 공개 지지한 거는 여권 내의 박 전 시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자 따끈따끈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가 반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야권 후보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사람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가장 작았는데 박 후보 38.9% 대 안 후보 36.3%로 나타났습니다. 나 후보와는 5.7%포인트 차로 오 후보와는 오차 범위 밖에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박영선, 안철수 후보 대결에서 박 후보가 35.3%, 안 후보가 45.2%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보다는 41.5%를 얻은 오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 나 후보와 박 후보도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먼저 조사 방식의 차이입니다. 리얼미터는 무선 전화 면접, 직접 이제 전화 면접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50%가 있고 또 유무선 ARS 조사 50%를 더한 거고요. 엠브레인 퍼블릭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를 했습니다. ARS 조사에도 끝까지 대답을 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 응답층의 조사가 그 리얼미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리얼미터가 30, 40대, 엠브레인 퍼블릭은 50대와 60대 이상 답변율이 높았습니다. 3040 세대는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이 많은 세대로 분류가 되죠. 선거는 아직 2달 정도 남았고 또 여야 경선과 단일화 같은 굵직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류 반장이 직접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류 반장의 동네 한 바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정의 가족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렇게 2탄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동네 어디냐고요? 바로 왕십리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 조선 초 무학도사가 궁궐터를 정하러 왔다가 시골 농부로 변한 도선대사의 심리를 더 가라하는 가르침을 받은 곳으로 전해집니다. 왕십리역은 4개의 지하철과 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네, 86그룹의 맏형이자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성동구에 그 청년 창업가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 정치부 회의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경선 후보입니다. 저희 정치부 회의 좀 자주 보시나요? 이전에는 거의 단골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돌 퀴즈 하신 거를 봤는데 네. 실제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저는 사실은 마마무를 제일 좋아해요. 마마무. 마마무의 이제 화사, 휘인, 이렇게 굉장히 가창력도 뛰어나고 또 노래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청년들을 많이 좀 타겟으로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내일을 꿈꾸는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사실은 청년들이잖아요.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서울의 미래도 청년이니까. 우상호 TV 얘긴데요. 네. 보니까 거기 이제 배우 우현님이랑 또 안내상님 많이 나오시던데 네. 후원회장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계속 후원회장을 했어요. 네. 근데 돈 한 푼 안 내는 후원회장입니다. 네.
그 반려동물 공약도 네. 네, 발표를 하셨던데 저희 복국장이 반려동물 키우셔가지고. 국정이 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요? 네. 네. 그 기르시잖아요. 네, 우리 봄이. 네. 성은 우씨, 이름은 봄. 우봄. 네, 우봄. 네. 가족끼리 닮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아지과로 보이시나요? 이제 이번 시장 선거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을 한번 직접 결정하는 그런 행정가로서의 삶을 도전하고 싶어서 다음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도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를 충실히 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쉽네요. 제가 서울시장이 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행사장인가 본데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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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인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와 복지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상호 후보의 강점은 이거다. 평생을 진보적 삶을 살아왔던 우상호가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층을 총 결집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친서민 정책, 친서민 후보는 우상호다. 강남북 균형 발전 이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잖아요. 네. 서울은 그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강북에 사시는 주민들이 위화감이 너무 커요. 그런데 강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지상구간 철길이라고 생각해요. 지하화해서 녹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공공주택도 만들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이거야말로 일석삼조다. 그래서 강변도로와 철길 위에 또 역세권에다가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내가 추격해서 내가 후보를 내가 하겠다. 진보 개혁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우상호 대 좀 중도적인 그런 입장의 박영선 후보 공약들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서민들 관련된 정책들을 주로 제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든가 서민 주거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훨씬 더 도시 전환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죠.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이 앞으로 불꽃 튀게 일어날 것이고 그런 차별화가 또 이번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약간 입장 차이로 좀 드러난 면들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거두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를 요구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은 국민을 품자는 뜻이지 우리 당을 배신하고 떠난 금태섭 안철수 같은 후보까지 품자는 뜻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선거인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민주당이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이왕 치르게 된 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정책으로 승부해서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밥상 민심에 이제 뭘 꺼내 놓을 건가 이게 많은 정치인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설 명절 밥상도 얻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저 또한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해서 온 가족들이 명절 때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세배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이면 아빠가 서울시장 당선되는 것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상호 삼행시 한번 갈까요? 갑자기 이게 좀 보고해야 돼. 서울시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우상호로 준비해 왔어. 티 안 나게? 못 외워. 네. 우. 우리 많이 지쳤어요. 상. 상처가 너무 커요. 호. 호하고 치료해줄 남자. 우상호. 어색하구나.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야, 안 웃는다. 나갈 거. 나가. 아, 이런 게 다 나가?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정치웨이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앞서
우상호, 박원순은 내 롤모델. 네, 그 류정아 반장의 동네 한 바퀴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저는 뭐 다른 내용 다 좋았는데 우상호 후보가 중간에 뭐 복국장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네. 그죠? 그게 무슨 뜻이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던가요? 제가 이제 그 고양이처럼 안 생겼다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강아지처럼 귀엽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긴 한데 조 반장 왜 아니에요? 아, 그 생각 안 해요?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생각하죠? 예, 그럼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류정아의 그 동네 한 바퀴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두 후보가 다 시장을 찾았죠. 네, 이제 박영선 후보 얘기도 좀 해야겠죠. 박영선 네. 후보는 오늘 남구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의 원래 지역구가 구로 을이었죠. 고향을 찾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장 방문에는 동행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 구로을 의원인 윤건영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과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친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하는데 우리 윤건영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윤건영 의원님하고 큰 목소리로 응원드립니다. 네, 우상호 후보도 은평 대림시장을 찾았는데요. 역시 이 지역의 은평갑 의원인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다가 마음을 접었었죠. 네. 네,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소위 친문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박 의원과의 동행 역시 친문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우 후보는 류 반장의 동네 한 바퀴 인터뷰에서 경선 상대인 만큼 박 후보와의 노선 차별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또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 하필 강남이냐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저는 또 왜 하필이면 또 강남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30만 호라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그런 공공성 있는 그 토지들, 그런 주택들을 지을 수 있다는 건지는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상호 후보가 이제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강난이 여사의 손편지를 읽고 울컥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권 후보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죠. 네, 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그 우상호의 무한 2차 가해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나 후보는 강난이 여사야 아내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충격과 고통이 클 수 있다. 라면서도 그 문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는 2차 가해고 정치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된 도리인가 라면서 정치에 앞서 도덕과 인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요. 오늘 후보 단일화는 좋지만 당대당 통합에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당대당 통합은 정봉주 후보가 얘기해서 언론의 시선을 끌었을 뿐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어제에 이어서 10년 전 그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모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꼭 집어서 당시 박원순 후보의 배려로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았냐면서 그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완주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궁금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으셔야 예. 그래야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약간 밀당을 하겠습니다. 어제 여정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 승계를 할지 말지에 관심이 많은데 맞아요. 그 관심을 좀 유지해 달라는 거고요. 유 반장이 어제 의문의 1패를 당했다고 했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명확하게 1패를 안겼습니다.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안철수 신기루, 그다음에는 나경원 후보의 일생의 특혜 인생.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번 무책임하게 서울시장을 던져버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할 전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공주택 몇만 호를 짓겠다, 또 재개발, 재건축을 풀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정훈 후보는 서울시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 또 매매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을 좀 하겠다는 건데요.
공약 이름이 삽니다 서울 아파트, 쌉니다 서울 아파트가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서 똘똘한 하체가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집 한 채를 제공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서울시 주택 공급 방식을 건축이 아닌 매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선호 지역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와 매매를 통해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야당 재보궐 소식은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앞서 우상호, 박원순은 내 롤 모델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꺼낸 기본소득 도입 논란이 정치권 이곳저곳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쪽도 나서서 이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이 지사 역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나폴레옹을 소환했었죠. 나폴레옹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알프스 산맥을 넘었듯 기본소득을 도입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지구상에 기본소득제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 미국 알래스카 빼곤 하는 곳이 없다. 견제구가 날아들자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진 겁니다. 이 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교황이 지난해 부활절 서한에서 유니버셜 베이직 웨이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걸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천주교 신자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유니버셜 베이직 웨이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소득과 임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임 전 실장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임 전 실장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이 지사는 무교죠. 임 전 실장은 앞서 지도자로서 이 지사의 말과 태도를 비판했었는데요. 영화 두 교황을 꼭 보시라 추천도 했습니다. 정치가 그런 품격을 반에 반만 닮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면서 말입니다. There's a saying, God always corrects one pope by presenting the world with another pope. I should quite like to see my correction. 대선 지지율을 1위를 달리고 있어서일까요? 이 지사 여권 내부에서조차 공공의 적이 된 듯합니다.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 탈당설까지 흘러나왔는데요. 이 지사가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거듭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때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월소득이 100만 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 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건 공정과 정의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더 거칠게 이 지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약장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뭐라 그랬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다.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1억씩 안 줍니까? 나경영에 이어 이번엔 이경영이 등장한 셈인데요. 고독한 싸움꾼 이재명 지사 이대로 물러날 인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빵을 굽는 걸 보고 그게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지난해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며 제1 정책으로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 도입 김 비대위원장의 오랜 지론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정치인들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이 지사가 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기본소득은 차등과 선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갈비 없는 갈비탕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을 본인의 정치 자산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도도 조금 읽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표 기본소득론 주요 대선 이슈로 자리 잡은 건 확실한 듯합니다. 아직 여론은 좋다,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다 조금씩 엇갈리고 있지만 이 지사 입장에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손해볼 건 없는 장사인 듯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결국 경제 문제죠. 경제 운영을 잘할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 대선을 향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고군분투했는데요. 뒷맛이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황희정승도 울고 갈 자린고비 논란을 일으켰죠. 월 60만 원 생활비설. 황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이제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는 썼다는 건데 관련 금융 자료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죠. 황 후보자가 사과를 하며 이런 사족을 하나 붙였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탄을 동료 의원들이 맞았는데요.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하위권 의원들이 새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출석 1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 의원은 정말 아파서 공황장애로 진짜 병가를 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업무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보는 낯을 간지럽게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으로서 황 후보자의 능력, 칭찬할 게 이것밖에 없었나 싶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게 됐습니다. 맞죠?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무에타이 협회 수석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도 칭찬 포인트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숨겨진 능력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소림권, 당랑권, 영춘권, 태국권 등 여러 문파를 들락거렸다. 철사장을 달려나며 뜨거운 모래에 손을 찔러대 피부도 수없이 벗겨졌었다. 심지어 축지법까지 통달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입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껏 치켜 세웠지만 황 후보자는 능력 면에서도 물음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도서관법 정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도서관법이요? 예.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청문회 마지막까지 논란이 이어진 건 황 후보자의 박사 논문 문제였습니다. 야당에선 지도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베낀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후보자님 자료 요구 동의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 연구 논문 계획서 학교에 제출한 거 있으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논문을 쓰는 사람은 논문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죠. 국문 논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에 뭐 아예 안 썼다라기도 하시고 파쇄했다고도 하셨는데 그럼 학교에는 논문 심사받은 그 논문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 않고요. 영문으로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카피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영문용에다가 사인을 받았겠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이 논문 이거는 거의 게이트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이것은 거의 불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라는 말은 좀 과한 거고 더 심하게는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내용이지만 결격 사유라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9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냥 물러서지만은 않았는데요. 황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이었는지 연세대에 검증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 후보자 임명,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할 재가만 남았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파이터 이재명, 기본소득 못 먹어두고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조 반장이 문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 조 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임기가 2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설 연휴긴 하지만 어쨌든 임기 시작은 11일부터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그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신 반장. 네, 청와대는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뭐 사찰 DNA가 없다라고 했던 해명과 좀 비슷한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였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재판부도 설명 자료에서 이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나 존재할 정도라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김은경 전 장관 건 외에 청와대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박 반장. 네, 그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첫 입장을 낸 건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서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영화 미나리가 요즘에 이제 미국 주요 영화제 상을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
아카데미 영화상 음악상하고요. 또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한예리 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고 직접 노래까지 한 영화 미나리의 한국어 엔딩곡 메인송이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과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인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군요. 이 몽환적이면서도 편안한 음과 한예리 씨의 맑은 목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예리 씨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노래를 만들어준 음악 감독 에밀 모시엘에게 고맙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영광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 주연, 조연상 등 주요 부문 예비 후보는 다음 달 15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수상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도 그때도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랐었는데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알죠, 당연히 알죠. 그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제시카 송 아니에요? 그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뭐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이건 박 반장이 어제부터 자꾸 노래 욕심을 부리는데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가 아니고 배우 그 최우식 씨가 부른 소주 한 잔 아닙니까? 소주. 그 소주가 아니라 소주. 국장 네네. 그 자주 부르시는 그 노래 아닌가요? 제가 한번 자주 부르는 불러보시죠. 노래죠. 네.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저희가 회식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다음에 회식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제가 노래 솜씨 한번 뽐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요. 또 오늘 또 이 소식도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좀 모았던 그런 뉴스인데요.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그 쌍둥이 선수죠.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자매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A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배구팀 시절 단체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A 씨는 함께 글을 쓴 피해자가 모두 4명이라면서 20여 건의 피해 사례를 나열을 했는데요. 칼을 가져와서 협박을 했다, 또 부모님 욕을 했다, 시합에서 지면 오토바이 자세를 시켰다, 이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현재 내려진 상태인데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문과 함께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가 모두 자필로 쓴 사과문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서 머리 숙여서 사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절대 잊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자숙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다영 선수도 학창 시절 동료들에게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한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또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바로 제목을 잡을게요. 인파이터 이재명 기본소득 못 먹어두고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여야가 보궐선거에 큰 돈이 드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 논란도 함께 일고 있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의 임기가 길지 않은데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차원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마니페스토,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 말이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마니페스토가 됐다고 하는데요.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여정의 가족분들,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얘기입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이행을 강조하는 말이죠. 1834년 영국 보수당의 당수인 로버트 필이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인데요. 포퓰리즘이나 단순 선심성 공약을 경계하자는 의도였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이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이 선심성 공약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사실 이렇게 통 큰 공약은 나 전 의원만 내놓는 건 아닙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서로 시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시민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 경제 침체, 부동산 문제,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온갖 난제가 눈앞에 놓인 상황이죠. 모두 돈을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공약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놓고는 여야 모두 서로의 공약을 헐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로남불식 비판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당 후보들의 공약 비판에 발끈한 나경원 전 의원. 오늘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셀프 디스에 가까운 무모한 비방을 내놓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 박영선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로 이 공약입니다. 둘째 아이부터 서울시가 아이를 키워드리겠다라는 게 오늘 정책의 요지입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에다가 서울시에서 20만 원을 더 보조를 해주게 되면 여야 간 언쟁도 언쟁이지만 문제는 이 매니페스토의 실천입니다. 공약을 내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설사 밝혔다 해도 납득하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 현금성 복지 공약에 그칠 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임기가 1년 2개월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 많은 공약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생애 맞춤형 복지로의 대전환도 해내겠습니다. 새롭게 가슴 뛰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실 서울보다 판이 큰 건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여야가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쏟아낸 공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신공항 화이팅! 가덕 신공항 화이팅!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신공항 이슈를 띄우면서 부산 판세가 흔들리자 국민의힘도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특별법은 신속 추진, 조기 착공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6년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보면요. 가덕도는 비용 면에서 신공항 후보지 가운데 최하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일 텐데 일단 짓고 본다는 말인데요. 정확한 예산도 추계가 안 되는 마당입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이런 공약도 내놨죠.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정부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보면 한일 해저 터널은 가덕도에서 일본 대마도를 거쳐서 후쿠오카까지 해저 147km, 육상 63km로 총 210km에 달합니다. 대마도까지는 우리가 짓고 나머지 구간은 일본이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예상 건설 기간 10년, 총 공사비는 단선이 아니라 복선일 경우 18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3분의 1 구간만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 3조에서 7조 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거기다 비용 절반을 민자 유치하면 예산이 덜 들 거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시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공약이죠. 여당 후보인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돔 야구장을 짓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스포츠 공약은 부산에 돔 야구장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또 부산 자이언츠 구장을 만들자. 이렇게 여야가 내놓은 신공항, 해저터널, 동구장을 모두 짓는다고 하면 어림잡아도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될 텐데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부산 얘기가 나온 김에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이현주 전 의원의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의원과 때 아닌 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싸움에 도와서는 바로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산에서는 이현주 후보 같은 분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온갖 정당이란 정당은 다 떠돌아다닌 철새라고 이 전 의원을 먼저 공격한 건데요. 예기치 않은 기습에 심기가 불편해진 이 전 의원 순식간에 전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저 형이 진짜 열이 딱 받잖아. 그럼 눈빛이 일단 딱 변해. 잘못 건드렸다. 어제부터 21년 전 이야기를 소환해 우 의원을 맹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에 우 의원이 86그룹 정치인들과 반란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판을 벌였던 일을 콕 집어 반격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 접대부와 어울리면서 임수경 전 의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이 성추행이 원인이 돼 생긴 보궐선거에 출마하다니 얼마나 서울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면 그러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이 룸살롱 사건에 대해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일이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 전 의원, 오늘은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우상호, 송영길, 김민석 의원에 대해 정계 은퇴와 함께 민주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질펀한 술판을 벌였던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정계를 은퇴하거나 퇴출해야 정의가 사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특히 뭐지? 사람 잘못 건드린 거. 우상호 의원도 오늘 반성과 사과를 해본 적도 없는 정치철새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참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론은 어느 편일까요?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선심성 공약 논란, 이현주 우상호 퇴출 촉구. 네, 우상호 후보도 오늘 또 맞받아쳤네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박 반장이 더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 또 바로 준비돼 있거든요. 류정아 반장 한복 사진도 준비돼 있다는데 그거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정치부에 당장 나갈 거 아니죠? 예. 네, 다음 명절 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후보 공약 두고 설전, 부산은 반 박형준 연합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황지영입니다. 설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사회적 전반적 분위기가 밝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금 설 명절을 맞아서 어떤 나눔을 좀 실천할 계획이신지. 어려우신 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보고 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들 좀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소고기 넣어서 떡국 좀 뿌렸고요. 명절 그럼 전이잖아요. 그래서 꼬지전도 하고 늘 전방 한마음으로 정성껏 이렇게 마련한 음식인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까지 마친 반찬을 배달하는 곳은 홀몸 어르신이 사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어르신 이런 거 받으면 좀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지요. 이것만 기다리는데. 이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세요? 고마워. 이번에는 설이라 떡국하고 잡채하고 전을 해서 왔어요. 아유 고마워. 몸도 잘 못 움직이니까 우리 노인네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걸 좀 체감하세요? 느끼세요? 그럼요. 반찬 갖다 주니까 살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은 약 159만 명으로 연평균 7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대 빈곤율은 약 4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녀가 있어도 막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나 약국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나눔 가게라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쿠폰을 나눠드리고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상인들이 떡국 재료와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매스컴을 봤을 때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인들,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죠.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많이 힘들긴 힘든 편이에요. 구매 자체가 작아지고 같이 이겨내야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상인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저소득 소외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이제 어렵지만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소외계층하고 같이 손잡고 살아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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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상인회장입니다. 상인들이 마음과 정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약소하게 이렇게 전달해드릴게요. 좋은 뜻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좀 외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시니까 저야 감개무량하죠. 혼자니까 양식거리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죠. 너무 고마워요. 항상 고마워요. 아버님, 어머님이다 생각하고 그냥 다들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는 거지. 뭐 봉사 그런 거보다 나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힘들지만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힘든 이번 설 명절. 하지만 더 외롭고 힘들 이웃 주민들을 향한 온정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설 명절만큼은 부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마음만큼은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희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부산시 의원회관 외벽에 걸린 현수막인데요. 이번 설만큼은 고향 방문을 미루자는 당부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자칫 설 연휴가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내용처럼 만남의 설날은 내년으로 미루고 올해는 마음만 함께하는 게 어떨까요? 마침 정부와 통신사가 연휴 동안은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렇게 다들 안전하고 풍성한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반장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내가 휴일에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영상통화 꼭 드리려고 했는데 공짜라는데. 전화 잘 안 받아요.